예, 한국인의 삶과 문화 2주차 공부를 합시다. 1주차 1차 시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했죠. 그 강의 기획서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국인의 삶과 문화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평가 방법이라든가 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 2차 시에서는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의 의의가 뭔가, 그리고 3차 시에서는 한국 문학의 어떤 개념과 범주 이렇게 설명을 하겠다라고 1차 시에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한국 문학, 문학 작품 읽기의 의의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한 차시 갖고는 매우 부족해요, 시간이. 그래서 1주차 2차 시하고 3차 시를 문학작품 읽기 의의란 과연 뭐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시와 3차 시 25분씩 이렇게, 그 2차 시, 3차 시 이렇게 25분, 25분 나눠서 하고요.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주, 이런 내용은 2주차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삶과 문학 2차 시와 3차 시는 문학작품 읽기의 의의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 녹화 자료는 2차 시와 3차 시로 나누어서 이렇게 15분씩 나누어서 표시를 해 놓고 탑재를 이 클래스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의 의의가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 말에는 그 영어도 들어있고 한자어도 들어있고 이렇게 외래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의의가 뭐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단어인데 의의가 뭐냐 하면 의미와 가치, 이걸 포함하는 것,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 문학작품은 이를테면, 문학은 인문 분야의 기본 토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어요. 인문 분야가 뭐 문사철이죠. 문학과 역사와 철학, 인문 분야의 기본 토대 역할을 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하는 것은 뭐 상당한 이제 의의가 있습니다. 1차 시에서 그 내 프로필 소개를 하려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2차 시 하겠다고 그랬는데 일단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2차 시 끝나고 하겠습니다. 예,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것은. 자, 확인을 해봅시다. 이 수업 자료는 여러분이 이것도 이 2차 시와 3차 시 수업 자료가 페이지가 25페이지인데, 요것은 아마 중간고사 때 한 문제 정도는 낼 수가 있어요. 아마 보통 내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내 책에 이제 한국문학과 그 주체, 하여튼 뭐 현대문학에 의해 이런 뭐 책들에 그 그 어, 실어 놓은 한 챕터인데, 상당히 좀 어, 괜찮은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문학, 우리가 한국인의 삶과 문학인데, 한국인을 빼고 하여튼 문학의 본질, 그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와 관련돼서 중요한 이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이 요령껏 그뭐 좀 정리를 해 놓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보면 그 한 페이지에 네 장면 이렇게 출력할 수 있죠. 좀 작은 글씨를 하면. 그래서 출력을 좀 해놓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문제, 중간고사.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를 대면 시험으로 본다면 그러겠는데, 서술형으로 어쨌든 뭐 그 참 어렵네요. 대면 수업을
중간고사 때 대면 수업을 하게 될지, 아니면 비대면 수업으로 가면 이제 그 과제물로 대체해야 될 것이니까. 근데 일단 시험을 본다면, 강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 이 챕터는 한 문항 정도는 시험에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좀 체크를 해 놓기 바랍니다. 자, 문학은 인간 사회에 태어난 한 개체가 성장에 관한 과정에서 지적 발달을 돕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존하려는 최선의 욕구와 생존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환경을 확보하려는 데서 실용적인 의사소통 언어가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아를 인식하고 그걸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이제 발전하려는 그런 최소한의 욕구를 나타내려 할 때, 세계를 발전한다는 얘기는 문장이 썩 매끄럽지는 않은데, 어쨌든 세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계에 개입하고 세계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이제 그 하여튼 개입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욕구를 나타내려 할 때는 주체화되고 상징화된 언어가 필요한데, 그게 문학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즉 여기서 보면 그 우리가 실용적인 언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런 일상의 언어는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목적이죠. 그런데 문학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표현하는 것, 더 나아가 세계에 어떤 개입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학의 언어다, 이런 얘기예요. 주체화되고 상징화된 언어가 문학의 언어다. 그래서 이제 문학은 이렇게 인간이 이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창으로, 어렸을 때 어떻게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할 수 있겠어요? 그 어렸을 때 뭐 그림 동화라든가 그다음에 동화를 읽어준다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유아기 때부터 보면 유아기 때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알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근데 요즘은 또 이제 그 스마트폰, 예를 또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동영상 보고 그러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이 내용도 이제 어쩌면 낡은 내용이 돼 버렸다는 느낌이 갑자기 들기도 하네요.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서 어쨌든 아, 그런 이제 의미가 있죠. 더 자라서 성장기에 정신적 긴장과 현실 세계와의 충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많은 성장 소설들에서 위로를 받고 자신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창으로서의 역할을 문학 작품이 한다는 얘기죠. 더 나아가 이제 성장기에 있어서의 어떤 일정한 혼란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이 잘된 성장 소설들은 일정하게 자아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문학이 없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이제 2주차에서 이야기할 텐데, 한국 문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설명할 부분이긴 하지만, 문학은 문자로 기록된 걸 말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구술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바로 문자가 없을 때는 이 선조로부터 이어받고 후대에게 넘겨줄 문화적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죠. 문학이 이제 문자가 만들어지고 그 문자에 이제 문자로 표기됨으로써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래적 의미에서 문학은 이제 구술 문학에는 구술 문학까지 포함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문자로 정착된 이후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경험의 보고로서의 역할, 기록이니까 그런 얘기죠. 기록은 이제 역사도 대표적으로 기록 역사를 기록 문학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문학 기록 그 역사가 있죠. 근데 역사는 그 역사와 문학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의 기록이지만 그 역사가의 그러니까 문학의 서술과 관련돼서 크게 두 가지 그
이론이 이제 경합 내지는 충돌을 하고 있잖아요. 랑케 같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실증주의적인 그런 사학. 그러니까 역사가는 엄정하게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하나 있고, 에드워드 카 같은 이제 역사학자들은 그런 랑케의 실증주의 사학을 비판하는 거죠. 역사가가 어떻게, 역사가 사람인데, 사고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관을 배제한 채 엄정한 객관적 사실만을 기록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보고 누가 기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차이가 될 터인데, 하여튼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 것처럼 문학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학은 그야말로 작가의 주관적 선택이 그대로 그 역사적 사실 또는 어떤 개인의 삶을 기록하는데 작가의 주관적 선택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자, 근데 이제 문학 텍스트는 그런데 문학 텍스트는 텍스트라고 해놓으니까 밑줄이 그어져 있군요. 이거 텍스트로 바꿔야겠죠? 예, 오타가 가끔씩 있어서 문학 텍스트는 예술적으로 형상화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역사 서술과 문학이 다른 게 바로 이런 점이죠. 그 문학은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어떤 그 역사 사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역사와 문학이 다른 것은 뭐냐면, 문학은 감동의 구조, 사실의 기록을 넘어서서, 역사는 어쨌든 사실의 기록이라고 보고, 문학은 사실의 기록을 넘어선 어떤 감동의 구조가 매우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학 읽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문학 읽기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읽잖아요. 읽는 주체인 자와 텍스트에는, 문학 작품을 우리가 텍스트라고 합시다.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어떤 관점이 반영된 세계적인 어떤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읽는 주체인 자와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문학 작품 읽을 때 독자로서, 그러니까 이 문학 작품 텍스트에는 작가의 일정한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는 작가는 지금 보이지 않죠. 그러나 문학 텍스트를 우리는 독자로서 읽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작가와 상호 소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는 주체인 자와 텍스트로서의 세계가 상호작용하는 매우 독특한 경험 공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문학 텍스트는 그 내부에 텍스트 내적 자와 세계와의 교습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걸 읽는 구조 또한 비록 층위는 다르지만 어려운 말들 많이 써놨네요. 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기억하면 돼요. 만약 시험에 문제를 내더라도 어렵거나 뭔가 좀 난해한, 다소 그런 추상적인 것들을 시험에 내지는 않습니다. 괴롭히려고 시험이 내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요 구조, 요걸 경험 공간 요 부분을 이제 좀 예를 들어서 그다음 그 페이지에, 근데 한 편의 시를 읽을 때 우리는 자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받아들이고 해석하죠. 자기를 중심으로. 문학에서 세계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담론이 세계를 탐구하여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식과는 좀 달라요. 인문적 인식의 원초적 장면은 시 읽기의 장면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 시 읽기의 장면이 읽기 주체의 정서와 감흥에 따라서 그 대상과 세계가 자유롭게 변주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기 때문이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그 다음 장 우리가 그 같이 보다 보면 훨씬 또 이해가 되는 거니까, 조금만 인내하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회과학에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은 개인의 감흥에 따른 해석의 자유로운 변질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건 뭡니까? 사회과학은 이제 역사 소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 소설은
아까 이제 랑게와 카, 에드워드 카의 그 서로 상충하는 어떤 사관 역사 서술의 그 두 상반되는 태도를 아까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전제는 뭡니까? 그 랑게든 카든 간의 역사 서술은 어떤 그 역사적 사실, 예, 사실을, 물론 그 사실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제 에드워드 카 같은 경우는 역사는 이제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석을 이제 좀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에서의 그 기술을 독자의 어떤 주관적 그 해석의 해석의 범주가 그렇게 넓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문학은 그렇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학을 읽는 주체의 정서와 감흥은 뭐냐? 결국 그 주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조건 속에서, 자, 문학 읽기에서 읽는 주체는 각자 삶의 조건과 형질, 내용, 이런 걸 중시한다고 하는 의미는 인간 존재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사랑을 중시한다, 이런 의미고, 우리 삶의 동기적 기제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학의 존재론적 의의, 그러니까 문학이 문학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의 존재 이유는 뭡니까? 역사 서술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기술함으로써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그럼으로써 어떤 교훈을 얻자는 것이죠. 과거에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기 위한 것. 이런 것이 역사 서술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문학의 존재 의의는 뭡니까? 문학은 인간의 삶을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희노애락을 말하는 거죠. 인간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쁨과 슬픔들을 경험하다가 늙거나 병들어서 이제 소멸해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그 인간의 삶의 과정, 양상을 다룬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정서적 소통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문학 텍스트 내 인물이 어떨 때 기뻐하는가, 그걸 보면서 내가 같이 기뻐하는 거죠. 이 독자로서의 내가, 또는 같이 슬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서로 간에 그 어떤 닮아 있는 어떤 정서적 그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학의 존재는 정서적 소통, 이게 정서적 소통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의 존재 이유가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를 좀 더 그러니까 타인과 세계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서적 소통의 가능성을 문학이 갖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어렵게는 어려운 것처럼 이야기해놨지만 내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 이제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 읽기는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자아를 조절하고 동화해 나가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과 운명이 현실적으로 연계되는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구나 욕망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딪히죠. 나와 세계는 끊임없이 부딪혀요. 나와 타자는 끊임없이 부딪히죠. 일단 가족 내에서, 그리고 가족 밖에서, 우리가 가족 내부에서도 가정이라고 하는 어떤 따뜻한 그런 그 공간에서도 서로 위로하고 지지하면서도 때로는 이제 다양한 어떤 갈등을 갖게 되죠. 친밀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가정 밖에서 우리가 이제 친구들과의 교유 만남,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이제 다양한 그 학교 학문 공동체 내에서의 다양한 어떤 만남 속에서 또 상호작용하면서 좋은 관계,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관계를 의도와는 다르게 맺는 경우도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타자 그리고 세계와 늘 부딪히게 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얘기는. 근데 문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삶의 총체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아 존재와 의식을 문학 읽기의 공간 속에서 반성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된다. 문학 읽기의 의의라고 하는 거, 의 중에 하나가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이쿠 지금 지금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아이쿠 지금 이런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문학 읽기의 과정은 심리적 과정이죠. 그러면서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된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뭐냐면 그 도관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공지영. 나중에 그게 이제 영화화 됐는데 그 되면 소설을 읽고 그 청각 장애 아이들을 이제 그 보살피는 학교에서 일부 교사들이나 학교 행정실 사람들에 의해서 이 아이들에게 지속적인 폭행 또 성폭행이 이루어졌다. 그걸 은폐하려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소설에서 영화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런 독자는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심리적 과정이란 말은 개인적 과정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독자로서 하나의 그 관객으로서 그 텍스트를 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 어떤 의료적 분노로 이렇게 확장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든 의견을 피력하고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시위를 조직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아이들을 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책무다. 이런 이제 하나의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리적 과정, 개인적 과정이면서 점차적으로 사회적 과정으로 확산되는 거. 모든 문학 텍스트가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학 텍스트가 의미를 이제 생성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심리적 과정이라고 할 때, 사회적 과정은 독자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치를 발생시켜 나가는 과정. 이제 아까 도가니를 예로 들어 설명했었죠. 개인적 그런 독서 행위에서 어떤 사회적 그 어떤 비판적 행위로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까지만 보도록 할 텐데, 이 2차 시에는, 문학이 본질적으로 이제 이데올로기의 상관물이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데올로기를 또 설명하려면 상당히 길어지긴 하겠지만, 어떤 가치 판단의 그 어떤 준거가 되는 하나의 사고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사실 가치 판단의 문제죠. 그렇지 않아요? 가치 판단의 문제입니다. 작가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로서의 작가의 세계관이 있겠죠. 그 작가의 세계관이 그가 생산한 문학 텍스트에 당연히 어떻게든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본질적으로 이데올로기에 상관없다. 문학과 이데올로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본질적 관계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제 이해하고 경험할 때 문학 읽기는 좀 더 풍부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아까 감흥, 감동, 뭐 울림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했지만 문학 읽기는 바로 그런 단순한 감동, 즉 개인적으로 심정의 차원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의 숲에 그냥 함몰되어서 주체의 자료로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3차 시에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쭉 설명하겠지만, 문학 읽기의 궁극적 목표는 주체, 이 주체의 자료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요 얘기로 지금 쭉 이어질 거거든요. 이 글은.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결국 이제 2차 시에서 지금 매듭 지어질 이제 이 부분인데, 이게 지금 13페이지예요. 이 전체 이 페이퍼가 2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13쪽인데 절반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것의 의의, 즉 가치의 의미가 무엇인가와 관련돼서, 일단 문학 작품은 그 유아기 때부터 세계를 인식하는 하나의 창으로 기능한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자아의 성장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문학 읽기는 그 개인적 심리적 과정이면서 점차 사회적 과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다. 그리고 문학 텍스트는 텍스트를 통해서 문학 읽기라고 하는 것은 문학 텍스트를 통해서 작가와 독자의 그 의사소통의 하나의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지금까지 2차 시에서 여기까지 했던 주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3차 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